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상주인 이민준의 아내 이미자는 멍한 눈으로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다. 42년을 함께했던 사람. 그가 떠난 지 사흘째였다.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아들 박지훈과 그의 아내 김효주, 둘째 아들 박준우와 아내 최수진, 그리고 손주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하고 화목했을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곳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슬슬 부의금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며느리 김효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로보다 실무적인 계산이 묻어 있었다.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니. 효주는 미리 준비해 온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조문객의 이름과 함께 봉투에 담긴 금액이 꼼꼼하게 적히고 있었다. 지훈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어머니 가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둘째 며느리 최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빈소 대여료에 음식비, 상복 비용까지 꽤 나올 텐데. 이미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하는 것만 생각해라. 하지만 며느리들의 표정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된 듯했다. 효주가 준우에게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래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미리미리 재산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에 수진이 발끈하며 응수했다. 형님은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직 아버님 영정도 못 치렀는데. 수진의 말은 이미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이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나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까? 그때마다 이미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키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만만했던 그 대답이 지금 이 순간 텅 빈 메아리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밤 9시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자 빈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효주가 부의금 장부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대해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상속. 이미자의 눈이 커졌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 대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스며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장남인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추석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 집 전통이라고. 그 말에 준우가 소리쳤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 야, 내어 기억 안 나? 우리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미자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얘들아,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자. 하지만 이미 불씨는 당겨진 상태였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로 형님한테만 다 주실 건가요? 저희는 그동안 뭐였어요? 준우가 아내를 말렸다. 영애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형님네는 벌써부터 재산 욕심 내고 있잖아요. 어머니 귀에 들리게 일부러 그런 말하고. 효주가 발끈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욕심을 냈어? 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 빨리 재산 정리하자는 게 걱정이에요?
동서는 우리한테 뺏기기 전에 자기 목 챙기려는 거야? 아니야? 빈소 안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졌다. 이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해. 아버지 영전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하지만 아들들은 어머니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훈이 이미자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효주까지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 유언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유언? 유언이 뭐야? 너희 아버지가 언제 그런 유언을 남겼어?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도 분노에 차 소리쳤다. 형, 형수,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살아계신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다니. 박준우, 내가 뭔데 끼어들어? 효주가 준우를 노려보았다. 형수가 너무하잖아요. 엄마한테 재산 달라고 우기는 게 말이 돼요? 우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야. 장남 몫이 있는 거라고.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자의 귀에 쇠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참다 폭발했다. 당연한 권리? 권리가 뭐야? 내가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인데. 엄마,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그냥 남남이에요? 지훈이 소리쳤다. 내어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여기서 나가야 조용해지겠어. 이미자는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를 나가려 했다. 하지만 술기운이 오른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혼자 다 가지려는 속셈이세요. 말하다 말고 어딜 가세요. 그 순간 지훈이 이미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아버지가 장남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안 주려고 하는 건데요. 준우도 흥분해서 어머니의 다른 쪽 머리를 잡았다. 엄마, 말을 마치고 가야지. 어딜 가세요? 너희들.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채가 잡힌 채로 휘청거리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 빈소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노후라고. 이미자가 간신히 아들들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빈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이제 알겠다. 내가 어떤 자식들을 키웠는지. 이미자는 영정 속 민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봐.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빈소를 나섰다.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식들을 모두 내쫓고 홀로 남편의 곁을 지켰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민준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이미자는 결혼을 42년 전 26살에 했다. 남편 박민주는 당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미자는 남의 국밥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시댁도 친정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둘은 오로지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다. 새벽 이른 시간 이미자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시장에 갈 때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여보, 언젠가는 꼭 우리 가게를 차리자. 그러면 당신 고생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줄게. 그 약속은 이미자에게는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빛나는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나르고 뜨거운 국물에 손이 익어도 묵묵히 일했다. 이미자는 허리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매일 밤 가게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오늘 매출은 얼마고 재료비와 인건비, 월세를 빼면 순수익은 얼마인지 한 푼까지 정확히 계산했다.
그 장부에는 돈의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큰아들 박지훈이 태어났을 때 민주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고 키우자고.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몇 년 뒤 둘째 박준우까지 태어난 후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민주는 건설회사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미자는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국밥집을 열 수 있었다. 그때가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제일 행복했어요. 이미자는 가끔씩 회상하곤 했다. 국밥집 한 구석에 아이들을 앉혀두고 일했던 시절 손님들이 사장님, 애들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그 한마디의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자랑스러워했다. 이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시켜줄 거예요. 어린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미자는 늘 그렇게 다짐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두 아들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박지훈은 35세 회계사가 되어 김효주와 결혼했고 박준우는 32에 중학교 교사가 되어 최수진과 가정을 꾸렸다. 이미자와 민주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들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사주었다. 상가 한 채와 아파트 두 채, 그리고 국밥집까지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부부가 일궈낸 전 재산이었다. 민주는 이미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고마워 여보. 하지만 이미자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행복한 가족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견제하는 시선을 주고받았고 재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렸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며느리 효주의 말에 둘째 며느리 수지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형님,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이미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편 민주는 그런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는 이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까? 이미자는 늘 그랬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키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다들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이미자가 막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이미자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며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졌어. 병원으로 와. 준우야, 빨리 와. 아버지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여보,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민준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42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 순간 이미자는 앞으로 혼자가 된 삶이 막막하기만 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달려와 오열했다. 아버지,
지훈과 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자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가 한 채와 아파트 두 채, 그리고 국밥집.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이미자와 박민준 부부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땀과 희생으로 일궈낸 전 재산이었다.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웠고 그들의 성공을 자신들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특히 이미자는 아들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며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큰아들 박지훈이 회계사가 되어 김효주와 결혼했을 때 이미자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며느리 효주는 똑똑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이미자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미자는 아들 부부가 편안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세금 전액을 지원해 주었다. 몇 년 뒤 둘째 아들 박준우가 중학교 교사가 되어 최수진과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미자는 준우 부부에게도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다. 이미자는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며 소박한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들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는 대신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자들끼리는 원래 저런가 보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점점 재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자 이미자의 마음은 불편해졌다. 어머님, 이제 두 분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효주가 물었을 때 이미자는 웃으며 말했다. 뭘, 재산 관리까지. 아직 우리 민준 씨랑 건강해. 그리고 다 우리 애들 주려고 모아둔 건데 뭘. 하지만 효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저희가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어머니께서도 편하실 텐데요.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다. 형님, 그런 말씀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아직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건강하신데요. 두 며느리는 이미자의 앞에서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미자는 그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확인하곤 했다.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재산의 규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다. 상가 월세 수입과 국밥집 매출,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건데. 이미자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남편 박민주는 이미자의 그런 불안감을 눈치챘다. 그는 이미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까? 이미자는 항상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키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자식들이 정말 돈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며느리들의 눈빛과 대화는 그녀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며칠 후 박민주는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 앞에서 애써 담담한 척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집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홀로 가게에 앉아 있을 때면 남편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다. 2달이 흘렀다. 민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늦게 걸려온 병원 전화 한 통은 이미자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이미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여보,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새벽 5시. 박민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미자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42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 순간 이미자는 앞으로 혼자가 된 삶이 막막하기만 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달려와 오열했다. 아버지. 지훈과 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자는 알지 못했다. 며느리들의 눈빛 속에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건물 15층에서 이미자는 남편 박민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12년을 함께한 동반자,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그가 떠난 지 사흘째였다. 장례를 마친 후 자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자는 빈소에 홀로 남아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다. 텅 빈 공간, 하얀 국화꽃만이 남은 방에서 이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읊조렸다.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였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고마워.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런 남편이 사라진 세상은 너무나 공허하고 막막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다시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던 끔찍한 순간. 이미자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웠던 자식들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던 욕심을 보지 못했을 만큼 그녀의 눈이 멀었던 걸까? 모든 질문은 대답 없이 텅 빈 공간으로 흩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이미자는 잠 못 이루고 홀로 방 안을 서성였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 중 하나인 낡고 빛바랜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꾸준히 써온 가계부였다. 이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1980년 1월 1일. 건설 일용직 일당 1,000원. 국밥집 설거지 일당 500원. 총수입 1,500원. 1982년 5월 10일. 박지훈 첫 돌 기념옷 1,000원. 낡은 종이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자와 민준이 함께했던 고단하고도 행복했던 세월의 기록이었다. 이미자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살았던 날들, 그리고 아들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뻐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2015년 10월 20일 박지훈 결혼식 축의금 1,000만 원.
2018년 5월 15일 박준우 신혼집 전세자금 2억 원. 이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이 모든 돈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었다. 아들들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소망으로 그녀와 남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와 존경이 아닌 탐욕과 배신이었다. 그때 장부의 맨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민준의 글씨였다. 이 모든 재산은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다.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는 지워진 글씨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하지만 자식들은 내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자는 소름이 돋았다. 아니, 이건 그녀가 겪었던 일인데 어떻게 남편이 미리 알았을까? 이미자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죽기 전 이미 자식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다. 이튿날 아침 이미자는 집을 나섰다. 검은 상복 대신 평소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남편의 장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제일 먼저 분당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이미자 어르신이시죠? 젊은 법무사가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네, 맞습니다. 재산 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이미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모든 재산이 어르신 명의네요. 남편분께서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어르신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달라고 할 텐데 법적으로 제가 안 줘도 되는 거죠? 이미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명의가 어르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이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도 없고요. 법무사의 대답을 들은 이미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다. 사장님, 금매로 내놓을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네, 어떤 매물이신지요? 상가 하나 하고 아파트 2채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이미자는 등기부등본들을 내밀었고 중개업소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 정도 규모면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정말 금매로 하시겠어요? 네. 빠른 시간 안에 다 처분하고 싶어요. 이미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상의할 사람 없어요. 다 제 명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녀의 국밥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고.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이미자는 국자를 젓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맞아. 다 팔기로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그 집은 아버지가 사신 거잖아요? 준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야.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 아버지는 현명하게 내 명의로 해둔 거고. 이미자의 말에 아들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들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용서?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내 머리채를 잡는 순간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난 결정했거든. 이미자의 냉정한 말에
아들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이미자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속 얘기나 하고 내 머리채나 잡는 자식들한테 무슨 반성이 있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애들 학교는? 효주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건 너희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이미자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차갑게 말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이미자는 분당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을 떠났다. 남편 박민준과 함께 40년간 온갖 풍파를 겪으며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곳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남편의 영정사진과 평생 모은 돈을 처분한 현금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자는 차가운 도시를 벗어나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꿈꾸었던 바닷가 마을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으로 잠시 들렀던 곳이지만 그들은 언젠가 이곳에 와서 살자고 약속했었다. 이제 남편은 없었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먼 길을 달려왔다. 통영에 도착한 이미자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건물을 계약했다. 며칠 후 복순내 바다국밥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다. 40년간 몸에 밴 손맛으로 이미자는 익숙하게 육수를 우려내고 김치를 썰고 반찬을 준비했다. 가게 안은 그녀의 손길로 정갈하게 채워졌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지 않았다. 묵묵히 음식만 내어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그녀를 신기해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미자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가 와도 그녀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또 돈 이야기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 되면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한편 서울에 남겨진 박지훈과 박준우 가족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미자가 집을 팔아버린 후 그들은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아파트에 살던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가진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은 막막함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형님 때문이야. 형님이 먼저 재산 이야기 꺼냈잖아요. 둘째 며느리 최수진이 울며 소리쳤다. 뭐라고? 너희가 먼저 욕심냈으면서. 어머니 귀에 들리게 일부러 그런 말하고. 첫째 며느리 김효주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잖아. 박지훈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들은 매일매일 싸웠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민준과 이미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그들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이미자가 남긴 단서라고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바닷가 마을로 가겠다는 말뿐이었다. 지훈과 준우는 전국을 돌며 바닷가 마을을 찾아다녔다. 낡은 승용차 한 대로 온 가족이 움직이며
며칠을 길 위에서 보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렸고 어른들은 절망에 허덕였다. 마침내 그들은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복순내 바다국밥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간판을 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정말 여기에 계실 줄이야. 희망과 함께 밀려오는 안도감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엄마.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면도하지 못해 거칠었고 눈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미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누가 찾아오라고 했어? 연락 끊자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준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미 끝난 얘기야. 돌아가. 이미자는 아들들의 가족을 모두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효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집도 팔리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자는 냉정하게 반문했다. 그건 너희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영애가 소리쳤다. 어머니, 그래도 손주들은 생각해 주세요. 애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있어요. 이미자는 비웃듯 웃었다. 손주, 너희가 내 머리차에 잡을 때 손주들 생각했어? 너희 자식이 보고 배울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니? 이미자의 말에 며느리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형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수진이 소리치자 효주가 반박했다. 뭐, 동서 때문이지. 동서가 먼저 욕심낸 거 제거 아니야? 이미자는 손을 탁 치며 소리쳤다. 닥쳐, 다 나가. 내 가게에서 싸우지 마.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진짜 가족 맞아?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엄마, 그럼 우리 정말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이미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미자의 단호한 모습에 아들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엄마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한참을 가게 앞에서 서성였지만 이미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가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낡은 승용차에 몸을 싣고 돌아가야만 했다. 차가 떠나간 후 이미자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텅 빈 도로 위로 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자식이 부모 머리채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외로움을 씹어 삼켰다. 통영의 밤은 고요했지만 박지훈과 박준우 가족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좁은 승용차 안 5명의 가족은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밤을 보냈다.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아이들은 축 처져 있었고 어른들의 얼굴은 절망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냉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삶의 막막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다시 어머니의 가게 앞에 섰다. 차 안에서 잠을 잔 탓에 옷은 구겨지고 몸은 쑤셨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박지훈이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두드렸다. 엄마, 이미자는 이른 아침부터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누가 찾아오라고 했어. 돌아가. 박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자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용서? 내가 어떤 자식들을 키웠는지 이제야 알게 됐는데 무슨 용서? 돌아가. 박준우도 형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할게요. 뭐든 시켜주세요. 돈 안 받으셔도 되니까 일만 시켜주세요. 그들의 모습은 처량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일? 너희가 뭘 할 줄 아는데? 국밥 끓일 줄도 모르면서. 그때 김효주와 최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손주들의 얼굴은 며칠 동안 씻지 못해 더러웠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최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애들한테라도 밥 좀 주세요. 사흘째 라면만 먹고 있어요. 이미자는 비웃었다. 라면? 라면도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이제 정말 거지가 다 됐네. 그들의 모습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어머, 진짜 돈이 없나 봐. 그런데 사장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이미자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제 자식들이긴 한데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한테 손을 댔어요.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그런 자식들을 왜 도와줘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어머, 자식들이 어떻게 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그런 짓을 하다니 안 도와주는 게 맞네. 박지훈은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졌다. 엄마, 왜 남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왜?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부끄러우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미자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동네 할머니 박순덕이 나섰다. 복순 씨, 그래도 좀 도와줘라.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 진짜 막막해 보인다. 이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순덕 이모,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정한 규칙대로 할 테니까요. 박준우와 최수진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희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이미자는 잠시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악독하게 웃었다. 그래, 좋아. 그럼 주방 청소부터 해. 조건이 있어. 하루 종일 일해도 밥만 줄 거야. 월급은 없고. 박지훈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월급도 없이 일하라고요? 왜? 싫으면 하지 마. 선택은 너희가 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공짜로 일하든지.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아이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었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효주가 먼저 결단을 내렸다. 알겠어요. 일할게요.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형님. 최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지만 효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선택할 게 뭐가 있어? 길바닥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최수진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도 할게요. 이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걸레와 양동이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주방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구석구석 다 닦아.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 두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소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그들은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손님이 여기 바닥 좀 닦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얼른 가서 청소해야만 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훈과 박준우는 가게 뒤편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았다. 이미자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난 후 이미자는 선언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 5시에 와서 시장 보는 것부터 도와줘.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자요? 박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왜 상관해? 채서 자라는 거예요? 박지훈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차든 어디든 알아서 해.
돈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이미자의 말에 아이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우리 어디서 자요? 이미자는 손주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너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할머니는 모르겠어. 그 순간 박순덕이 참다 못해 다시 나섰다. 복순 씨,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순덕 이모,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순덕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너무 매정하게 하지는 마라. 매정하다고요? 자식이 부모 머리차에 잡는 게 매정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밤 가족들은 정말로 좁은 차 안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했다. 이미자는 가게 2층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하지만 이 정도는 고생해 봐야 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직접 겪어봐야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죠. 새벽 5시, 박지훈과 박준우 형제는 무거운 채소 박스를 이고 허리를 굽힌 채 어머니의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이미자에게 사과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밤 좁은 차 안에서 웅크려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며 그들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사흘 전부터는 며느리들까지 함께 나와 일을 돕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형,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준우가 숨을 헐떡이며 형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모르겠어.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지. 지훈도 기운 없이 대답했다. 회계사 출신인 그가 양파를 썰고 배추를 나르는 일에 익숙해지기란 쉽지 않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이미자는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늦었네. 다음부터는 더 빨리 와. 죄송합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야, 박지훈. 너 어제 양파 썬 것 보니까 크기가 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차가운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들은 홀 청소와 설거지를 담당했다. 김효주가 바닥을 닦고 있는데 손님이 흘린 국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지만 이미자는 도와주지 않았다. 일할 때는 조심해야지. 효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있었지만 이미자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피 나는 거 밴드 붙이고 일 계속해. 손님들 올 시간이야. 최수진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미자가 차갑게 쳐다봤다. 그릇값 나중에 벌어서 갚아. 한 개에 10,000원. 10,000원이요? 수진이 깜짝 놀랐다. 비싸다고? 그럼 안 깨뜨리지 그랬어. 돈 없으면 조심해서 일해야지. 어차피 받는 돈도 없는데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게 평판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가족들의 눈치를 받고 불평도 늘어났다. 이미자는 그럴 때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평판 나빠져서 손님 떨어지면 너희들이 다 나가야 되는 줄이나 알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나서 박지우는 주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수첩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록한 가게 장부였다. 호기심에 펼쳐본 지우는 깜짝 놀랐다. 198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의 매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1980년 3월 15일 매출 5만 원, 재료비 3만 원, 순이익 2만 원. 정성스럽게 적힌 숫자들을 보며 지훈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장부를 계속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다. 박지훈 학비 50만 원, 박준우 병원비 20만 원, 아이들 옷값 30만 원, 아들들에게 쓴 돈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지훈의 결혼식 축의금 1천만 원, 준우의 신혼집 전세자금 2억 원까지 모든 지출이 적혀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동산 구입 내역이 적혀 있었다. 1990년 상가 구입, 국밥집 순이익금으로 1995년 첫 번째 아파트 구입, 5년 적금으로 2000년 두 번째 아파트 구입, 10년 저축으로 모든 재산의 출처가 명확했다. 형, 뭘 보고 있어? 준우가 다가와서 물었다. 지훈이 장부를 보여주자 준우도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야? 엄마가 40년 동안 적은 가계부야? 우리한테 쓴 돈도 다 적혀 있어. 두 형제는 장부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 기록,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연 기록, 아픈 날에도 억지로 일한 기록들이 가득했다.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장부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후의 기록들이 있었다. 병원비, 항암 치료비, 간병비 등 엄청난 비용을 이미자 혼자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보고 두 형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모든 재산은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다.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는 지워진 글씨들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하지만 자식들은 내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형. 준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지훈도 눈물이 나왔다. 그때 이미자가 주방에 들어왔다. 뭐해? 장부 왜 뒤져?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아들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이미자가 비웃었다. 장부 보고 나서야 알겠어.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우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용서? 이미자가 장부를 빼앗으며 말했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돈이 내 피땀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 돈을 두고 내 머리채를 잡았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늦었어. 이미자는 장부를 안고 나가버렸다. 남겨진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족들은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민자 가족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박지훈과 박준우는 어머니의 장부에서 본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김효주와 최수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그동안 어머니를 보며 느꼈던 냉정함과 단호함이 단순히 매정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40년의 희생과 사랑을 배신당한 사람의 처절한 방어였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어머니한테 다시 가자. 내일 아침에. 박지훈이 결연하게 말했다. 형, 어제 그렇게 혼났는데 또 가. 박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가야 해. 이번에는 진짜로 용서를 구해야 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보여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다시 이미자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이미
이미자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어제 그들의 머리채를 잡았던 어머니의 냉혹한 모습이 떠올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훈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이미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국자를 휘젓는 데만 열중했다. 또 왔니? 돌아가. 어제 말했잖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에 무릎을 꿇었다. 박준우와 두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박준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미자는 여전히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돌아가.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죄송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김효주가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이미자는 마침내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한테는 그 모든 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겠지. 이미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아파트 사준 거, 그게 다 어디서 온 건 줄 알아? 내가 이 손으로 직접 번 돈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대가야. 그런데 너희는 그깟 재산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이미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가슴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응어리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너희들이 내 머리차에 잡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 나는 생각했어. 아,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난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야. 너희들이 내 삶에서 사라져 주길 바랐어. 이미자의 솔직한 고백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소리 없이 울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 저희가 평생 갚으며 살게요. 저희가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게요. 박지훈이 오열하며 말했다. 엄마, 저희를 벌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박준우가 말했다. 김효주와 최수진은 어머니의 발을 잡고 울었다. 그들의 진심이 담긴 눈물이 이미자의 발을 적셨다. 이미자는 한참 동안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식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진심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미자는 그들에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너희는 앞으로 1년 동안 내게서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할 거야. 옷 한 벌, 밥 한 끼, 잠자리까지 너희 스스로 해결해. 둘째, 너희는 국밥집에서 월급 없이 일해야 해.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해. 셋째, 1년 뒤 너희들의 진심이 증명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이미자의 단호한 조건에 가족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은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조건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미자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제 가서 씻고 와,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아주 미세한 따스함이 묻어 있었다. 가족들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가게로 나와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그들의 일상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때로는 힘들게 일하는 그들을 보며 이미자의 얼굴에 미세한 안타까움이 스치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난 후 박준우가 시장에서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다가 손이 찢어졌다.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쌀을 날랐다. 이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밤에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몰래 준우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준우는 잠결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그가 여태껏 받아왔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박지훈과 박준우 가족은 이미자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뼈저린 후회와 함께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새벽 4시 30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그들은 이미 가게로 나와 어머니를 기다렸다. 며느리들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이 부러져도 설거지와 청소를 멈추지 않았고 아들들은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며 땀을 흘렸다. 이제 그들의 손은 예전처럼 깨끗하고 부드럽지 않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을 보며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졌는지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양파 썰게요. 어머니, 제가 배달 갈게요. 이제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찾아서 했다. 처음에는 삐걱거렸던 손발이 이제는 척척 맞았다. 지우는 회계사 시절 익혔던 꼼꼼함으로 재고 관리를 맡았고 준우는 교사 시절 쌓았던 친화력으로 손님을 응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만이 없었고 오직 진심으로 일하려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이미자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자식들의 변화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냉정했던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따스함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미자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월급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말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용서이자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미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오래된 앞치마가 들어있었다. 40년 전 이미자가 처음 국밥집을 열 때 입었던 낡고 빛바랜 앞치마였다. 지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어머니가 이걸 보면서 늘 행복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드리려고요. 이미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앞치마를 품에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다음 날 박준우는 어머니에게 직접 쓴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는 이미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김효주는 찢어졌던 무릎에 바른 밴드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어머니, 이거 아버님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액자 만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이미자와 민준이 두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미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그 사진은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행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최수진은 설거지하다가 깨뜨렸던 그릇과 똑같은 그릇을 사서 가져왔다.
어머니, 이거 그때 제가 깼던 그릇이에요. 이제야 갚네요. 죄송해요. 이미자는 그릇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차가운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미자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거. 이제 그만 가봐. 여기서는 내가 혼자 살아야 해. 아들들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희 여기 있을게요. 엄마 모시고 살게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이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해. 내가 너희를 벌주려고 여기로 데려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한 거야. 이미자의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이미자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일한 돈을 여기 모아뒀어. 그리고 내가 미리 처분해둔 집들 돈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게.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 이미자는 그들에게 통장과 서류를 건넸다. 그들은 감격에 젖어 통장을 받아들었다. 이미 그 통장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가봐.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밥 먹고 가. 이미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였고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자식이었다. 가족들은 그날 밤 통영을 떠나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통영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날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박지우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김효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힘으로 집 살 수 있어요. 박준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엄마가 평생을 우리한테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최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도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부모가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박지훈과 박준우 형제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과 어머니가 돌려준 집 처분 금액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했다. 그들의 가게는 날마다 조금씩 성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은 통영으로 향했다. 이미자의 국밥집은 여전히 복순내 바다국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슬픔과 냉정함이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오는 날이면 이미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웃는 얼굴로 손주들을 맞이했다. 할머니,
지훈아, 준우야. 많이 먹어? 이미자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따뜻한 사랑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주방에서 이미자를 돕고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이미자는 박순덕에게 말했다. 순덕 이모, 이젠 우리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줘도 될 것 같아. 예전처럼 돈으로 주지 않고 사랑으로 줄 거야. 박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이미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복순아. 네 마음고생 이제 끝난 것 같아서 내가 다 기쁘다. 가족들이 통영에 오는 날이면 이미자는 그들에게 낡은 장부를 보여주며 웃었다. 봐라, 이 놈들아. 이 장부에 너희가 깨달은 진실이 다 적혀 있었지.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없었다. 그 장부는 이제 그들의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 있었다. 2년 뒤 박지훈과 박준우 가족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들은 첫 번째 이사를 하는 날 통영에 있는 이미자를 모셔왔다. 엄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이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여기서 너희 아빠랑 지낼 거야. 대신 너희가 자주 놀러와. 이미자의 눈은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박지훈과 박준우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미자는 홀로 통영에 남아 남편과 약속했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추억과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어느 햇살 좋은 날 이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 우리도 늙었고 이제는 좀 편해질 때가 된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장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복순네 바다국밥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가족국밥. 그 간판 아래에는 박지훈과 박준우, 가족이 활짝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국밥집을 운영하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게는 맛있는 국밥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